자, 표현 대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이제 법조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5조 표현 대리. 그렇게 말하면 남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126조 표현 대리. 다음에 120 몇 조? 9조 표현 대리. 그래서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126조는 월권 대리, 129조는 멸권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 소멸로 표현 대리하니까.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조용하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본인이 상대방 될 자에게, 특정인에게, 누구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뭔다?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 표시를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 줘서 안 줘서? 안 줬을 때 네가 표시했으니까 표시된 대로 책임지라는 게 125조 표현 대리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본인이 누구한테 해준다고? 상대방에게 표시한다니까.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뭔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리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 표시는 요거는 관념의 통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관념의 통제당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이 상대방은 특정인이 될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일간 신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불특정 다수인 모두에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특정인에게 표시했습니다. 예컨대 병에게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습니다라고 특정인에게 표시했을 때는 그 표시한 특정인에게만 책임집니다. 그 사실을 우연히 알았던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나오죠.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령해야 된다. 다음에 당연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표시된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갑니다. 다음에 당연히 표현 대리가 되면 모조리 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표현 대리 모두 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대리권 없다는 알았는데 어떻게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까? 그래서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입증 책임은 항상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장합니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입증 책임도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에 요 125조 표현 대리는 어디는 적용 없다?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습니다. 표현 대리는 어디만 적용된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는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다 했죠. 그럴 때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성인,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게 없게 있다. 그래서 오른쪽 2번 판례를 보면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성락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는 걸 허락하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명의를 대해 준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에?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의 삼성전자 주식회사 평택 대리점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삼성에서는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상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삼성전자에서 뭐 준 거라 믿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대해주는 게 대표적인 게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본다고.
남이 내 명칭이나 내 상호를 사용하는 걸 무기한 승인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본다니까. 되겠습니까? 자, 심학습 들어갑니다. 본인 갑이 병에게 와서 아저씨 제가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을과 거래를 하십시오. 야라고 말합니다. 즉 갑이 을에게 뭘 하고 나서 대리권을 주는 게 수권행위 아닙니까? 수권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준다니까. 그걸 통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했다고? 표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대리권 줘서 안 줘서 안 주더라도 책임지는 게 125조입니다. 그럴 때 125조 표윤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묶은대리 사이에 무슨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있는 것이 요건일까요? 요건이 아닐까요? 그게 어렵지만 39페이지 1번 판례를 보십시오. 민법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한자 사이에 기본적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여러분 실제로 본인과 묶은 대리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125조 성립과는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뭐했다? 통지했을 때, 그 표시할 때, 표시를 믿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소가 아닙니다. 표현대리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질이나 효력 유무와는 관계 없다. 그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25조 표현대리입니다. 126조. 126조는 권한을 넘은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분명히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매매를 해버렸다. 대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 병이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매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리인에게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존재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을에게 대리권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 대리가 흔히 말하던 법정 대리든지 유권 대리, 무권 대리든지 아니면 공법상 대리행든지 묻는다 묻지 않는다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종류 불문입니다. 어떤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 대리권이나 아니면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도 될 수 있고 2번은 벌써 시험에 2번 출제되어 있습니다.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듯이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 대리인을 통해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한다 합니다. 자, 다음에 행위자가 사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이 수여되면 126조가 적용된다. 즉 결론을 말하면 이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인이 할 때 대리인 자신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굴 선임해서 방금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도 적용된다 그랬잖아. 더군다나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선임하더라도 된다니까. 그리고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사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없게 그래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하면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반드시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 없고 누굴 통해서나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표현대리가 126조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하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지금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5번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129조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있죠?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그러고 나서 권한을 넘었을 때는 126조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현재 대리권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 대리권을 없는 권한을 넘은 뭘 해야 된다?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반드시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유효한 현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그게 판례 1번을 봐봐요. 아까 앞에 냈던 겁니다.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했다. 아까 현명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했죠. 그렇지만 대리인 자신이 본인 양 행사하면 돼, 안 돼? 그러면 현명 안 했죠? 현명 안 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약집이 이번 달만 그 마치는 게 아니고 7, 8월 달에 객관식 문제 하죠. 객관식 문제 풀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식 문제 풀이 할 때도 똑같이 요약집도 강의합니다. 그냥 문제만 드립다 푸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여기 있는 거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몇 번 남았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더 남았고 제가 객관식 문제 풀이 할 때 오후에 기본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기본 강의 오늘 나왔던 문제 다시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본 강의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 기본 강의를 2-3번 더 들을 기회가 남았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7, 8월 달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7, 8월 달부터는 문제밖에 안 풉니다. 근데 물론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합격은 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7월달 문제풀이 하는 오늘 몇 번부터 몇 번 문제 풀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 오후에 기본 강의를 한다고, 기본 강의. 이론 강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나온 중요한 걸 다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본 강의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헛택하든 뭐는 걸려야 된다? 1차는 안심하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요약집 다시 하고 오후에는 다시 거기에 맞춰서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제가 요약집 하면서 몇 개 빠뜨리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읽어보면 되는 것들도 있어요. 다음에 권한을 넘은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뒤에 판례 나왔죠? 40페이지 판례 있잖아요. 밑에 위에 판례 있지 않습니까? 1, 2번 판례 아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자기 앞으로 등겠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마치 자기가 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하게 되면 대리행위 안 했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사이에는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결국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선의 무과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그 행위가 성립된 이후 나중에 사정은 고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험에 약방이 감초처럼 나옵니다. 늘 나옵니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되지 나중에 사정은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의무과실에 관한 입청책이 누구한테 있느냐? 입청책에 관해서 학설은 지금 통설은 누구로 본다? 무효는 무효를 주장한 자 입장하니까 본인이 입증한다 그래요. 무효는 누가 주장하니까? 본인이. 그런데 판례가 틀립니다. 판례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나 그래요. 유효는 누가 주장합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여기에 통설과 판례가 다 끼어집니다. 통설은 본인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판례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정단 이유로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 필정, 위임장, 인감도장, 이걸 가져오면 원칙적으로 정단 이유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주죠. 단 이걸 가져오더라도 인정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했죠. 누구다? 부부입니다. 부부간에는 이런 서류 입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심학습을 봅니다. 126조 표윤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본인은 책임 안 지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1억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대리는 지금 얼마만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1억인데 이 을이 3억의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3억 책임지라고 본인에게 하겠죠. 그럼 본인 나는 3억 준 적이 없다. 책임 못 지겠다. 그럼 병이 뭘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해야 되죠. 그런데 병에게 과실이 있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전혀 책임 안 지느냐? 아닙니다. 1억 범위 내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1억 범위 내에서는 설사 표현대리가 안 되지 않더라도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인정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 거는 맞아요. 근데 대리권이 소멸되었어요. 소멸되면 대리행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종전 거래처에 가서 여전히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 아직까지 을에게 대리권 소멸된 줄 몰랐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 책임집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기존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죠? 그리고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소멸된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상대방 당연히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이 입증 책임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때도 책임지는지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소멸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겁니다. 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더라도 129조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른쪽 판례 이야기입니다. 항상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판례 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129조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126조도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자가 권한을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몇 조라고? 126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똑같아요. 자,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126조 표현대리 위주로 봐야 돼요. 실사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겁니다. 표현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126조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무효 취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효력 요건을 다 본 겁니다. 이제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를 했죠. 그걸 이제 뭐가 무효인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그에 반해서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은 유효합니다. 성립할 때부터 무효가 아니고 다만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효력이 없어지는데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되어 있어요.
결론은 취소하게 되면 무효와 취소는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만 유효지. 취소하면 똑같습니다. 다만 요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는 확정 유효는 아니고 나중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행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단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겁니까?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겁니까? 그렇죠.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제가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성립되고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무효 취소란 말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만일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의 추인이라는 동, 무효의 전환이라는 동 이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효에서 잠시 받을 거 뒤에 내려가면 일부 무효가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137쪽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입니다. 그럼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판례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기에 있듯이 법률행위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되어 있죠.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도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따로따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로서 거래를 했고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했을 것이라는 의사, 가정적 의사 혹은 가상적 의사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보면 3번 나와 있죠. 자, 너가 만일 이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했겠니? 하는 그런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비로소 일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갑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른 토지 매매를 해야 되고 건물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 매매해야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매매할 수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매매할 수 있게 없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일체로서 거래했다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로서 거래했어요. 일체 거래가 아니고 일괄 매매죠. 그런데 이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따로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로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럼 건물 매매는 허가 받을 필요 없고 토지 매매만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일괄해서 거래를 했는데 무슨 매매가 무효가 됐다?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무효냐 아니면 토지 매매만 무효냐? 이게 이제 일부 무효 아닙니까? 원칙은 무슨 무효라고? 전부 무효인데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체로서 거래했고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 부분과 무효 부분을 말 수 있어야 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분할 가능성이 없으면 일부 무효가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을 때는 이 양자를 분할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여러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토지 이용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사회관념상 일괄해서 매매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둘은 분리해서 매매한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즉 토지 매매가 무효했더라면 건물만이라도 매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니까 이 말은 토지와 건물은 서로 분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분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말은 일부 무효가 되게 안 되게?
안 되고 무슨 무효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 경우는 토지거래 뭐가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토지 매매만 무효가 아니고 이 토지 건물 모두 무효입니다. 이때는 일부 무효가 안 되고 무슨 무효? 전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가 안 됩니다. 아무거나 일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을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허가 받기 전이라도 건물 소유권 먼저 이전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을이 성수했게 패소했게? 패소했죠. 왜냐? 일부 무효가 아니고 전부 무효다. 무효니까 이행해 줄 필요 없죠.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이때는 불안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부 무효고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토지 건물 한꺼번에 이전하는 게 옳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일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토지 건물 일괄해서 매매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럴 때 토지 매매만 취소할 수 있냐? 즉 여기는 일부 무효인데 일부 취소도 가능하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취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판례는 요 137조 일부 무효의 법칙을 어디에도 유추 적용한다? 일부 취소에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취소도 가능하게 안 하게 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일부 취소도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법률행위가 취소할 부분과 취소하는 부분을 분할할 가능성이 있거나 목적물 일부를 말 수 있다? 특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리라는 가성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를 했어요. 돈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을이 금전 채권이 있습니다. 이 금전 채권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뭘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럴 때 이 갑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요 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요 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안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요게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즉 이 둘은 분할 가능성이 없어요. 따라서 일부 취소가 안 됩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금전 소비대차까지 함께 취소됩니다. 아무거나 일부 취소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일부 무효의 법칙은 어디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일부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갑이 갖고 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여러 필지 토지 매매를 하면서 뒤에 특약을 했어요. 무슨 특약 했냐? 갑이 갖고 있는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특약했어요. 갑의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는 특약하고 매매했어요. 그럴 때 나중에 을이 요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니까 그 토지에 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성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취소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 바 없으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으니까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특약만을 따로 취소할 수 없고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특약했다. 그건 특약만을 취소 못합니다. 왜냐?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으니까. 다음에
무효인 추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내가 분명히 먼저 조문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 말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갑과 알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아파트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잖아. 이렇게 취소해서 무효로 만든 다음에 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취소의 결과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오리지널 무효만 무효인 추인하는 게 아니고 취소의 결과 무효인 법률도 무효인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효사유,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뒤에 하면 됩니다. 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자, 보시죠.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효인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항상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이 두 개가 나온다고. 무효인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통적 무효에 대해서 봅니다. 유통적 무효. 유통적 무효인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유통적 무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